그 네 번째 시간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 형태의 영업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과 같이 B2B, B2C 이런 식으로 영업을 많이 나누어 놓았습니다. 엘리베이터 피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엘리베이터를 1층에서 타고 엘리베이터가 내가 원하는 층에 도착할 때까지 나에게 시간이 있는 겁니다. 그동안 설명을 하는 겁니다. 창의적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르는 방법들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인맥 신뢰 곡선을 5단계로 나눠서 보는데요. 차갑다, 쌀쌀 맞다, 아, 네, 감사합니다. 연락 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만납니다. 커피 한잔 하고 얘기하고 그런 관계가 됩니다. 영업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의 미래를 여시기를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신동민입니다. 위대한 생각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경제, 셀피노믹스 그 네 번째 시간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영업에 대해서 왜 영업을 해야 하고 누가 영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영업의 두 번째 시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영업을 잘 할 수 있는가? 영업을 오래 한 사람의 경험은 무엇이고 영업에 과연 그 비밀은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잠깐 지난 시간으로 돌아가서 미래학자 다니엘 핑크가 얘기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모든 일은 영업이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도 이 말은 정말 우리한테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매일 어떤 일을 통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관련된 모든 것은 영업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나 공연을 하는 연주자나 그림을 그리는 미술가나 우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 내가 원하는 것을 인정해주고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는 모두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두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잘할 수 있는 비법은 있는가? 솔직히 저도 학교를 졸업하고 20년 이상을 영업을 해왔지만 과연 영업의 비법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나 어떻게 하면 영업을 더 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비법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영업에는 어떠한 지름길 또는 우리가 갈 수 있는 어떠한 방도가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영업은 쉽게 얘기해서 단 한마디로 영업이라고 얘기하지만 여러 형태의 영업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과 같이 우리가 B2B, B2C 이런 식으로 영업을 많이 나누어 놓았습니다. 자, 쉽게 더 보면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를 B2B라고 줄여서 얘기를 합니다.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는 뭐냐? 기업체와 기업체 간의 거래를 하는 것을 B2B,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기업과 고객, 컨슈머, 일반 소비자들이 거래를 하는 것을 B2C, 비즈니스 투 컨슈머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즘은 컨슈머 투 컨슈머까지 나와서 C2C라는 얘기를 나오고 B2B와 B2C를 합쳐서 B2BC라는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생소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B2B는 기업이 기업을 상대로 하는 것들. 예를 들어서 어떤 모 전자회사가 에어컨을 생산해서 건물을 짓는데 판매를 했다. 그러면 B2B가 되겠죠. 그런데 그 에어컨을 만드는 전자회사가 여러분들한테 판매를 하고 설치를 여러분들 가정에 해주었다면 B2C가 되겠죠. 그죠? C2C는 뭐냐? 사실 C2C는 최근에 나온 컨셉이랑 마찬가지입니다. C2C는 주로 개인 간의 거래를 얘기합니다. 주로 개인 간의 거래는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상품을 사용한 상품을 팔려고 할 때 어떻게 하죠? 뭐 중고나라에 내놓거나 당근마켓에 내놓거나 아니면 중고를 거래하는 사이트에 내놓았을 때 컨슈머가 소비자가 소비자한테 제품을 팔아서 서로 거래를 하는 것을 C2C라고 합니다. 요즘 가장 최근에 나오고 새롭게 뜨고 있는 컨셉 중에 하나가 C2B입니다. C2B는 뭐냐면 컨슈머가 기업체한테 뭔가를 제공해주고 판매를 하는 것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역경매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역경매 사이트가 대표적으로 C2B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
B2B부터 시작해서 C2B에 관련된 여러 가지 컨셉을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는 이런 많은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런 다양한 많은 거래를 하고 있는데 과연 여기에 적용되는 원칙, 법칙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전공이기 때문에 영업에 관련된 수많은 서적을 읽어보고 거기에 공통점은 없을까? 사실 여러분들도 서점에 가셔서 영업이나 마케팅 그 영역에 가셔서 책을 꼽아보면 수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책들이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대부분 일반적인 것들입니다. 그렇지만 그 일반적인 것들 안에서도 핵심은 다 요소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 핵심들을 다 뭉쳤을 때 어떤 법칙들이 있을까? 어떤 이론들이 있을까? 아니면 기존 학계에서 그런 법칙들이나 이론들을 내놓았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무엇이 있었을까요? 제 경험상 제가 공부한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을 저는 이렇게 부르고자 합니다. 영업의 길. 제가 평생을 영업이라는 업을 삼고 오고 지금 현재 경영자로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지만 이 중에서 영업의 길, 우리가 어떤 길을 갔을 때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곳에 도착할 수 있는 영업의 길은 무엇일까라는 점을 생각해보고 제가 배운 것과 제가 아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길을 따라갔을 때 성공하는 영업자가 되는 것을 저는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첫 번째는 무엇일까?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영업을 하는데 사람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사람은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영업에 있어서는 그 제품을 구매하거나 그 서비스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결단을 내리는 것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에서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불변의 진리와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사람 중에서 누가 가장 중요할까? 사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앞에 있는 사람입니다. 왜? 내가 비즈니스를 하고자 할 때, 내가 영업을 하고자 할 때 내 앞에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통상적으로 특히 요 최근에 들어서는 너무 많은 변수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보다는 다른 상황에 집중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는 중심을 잃어버리고 서로가 포인트를 맞추지 못해서 결론에 다다르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영업을 하거나 여러분들이 어떤 설명을 해서 상대방이 그것을 이해하기를 바란다면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지를 아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거래하는 고객들은 다양한 직업군에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제가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내 상대방이 비즈니스를 하는 비즈니스맨이다. 아니면 내가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내 상대방이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이다. 상당히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만나러 가는데 굳이 지금 현재 저처럼 양복을 입고 타이를 메고 갈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이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즈니스 하시는 분을 사무실에서 근무하시는 비즈니스맨을 만나러 가는데 제가 현장에 있는 복장을 입고 간다면 그것 또한 서로 맞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러면 우리가 꼭 고객들한테 맞춰야 되냐? 고객들한테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상대방에 대한 배려입니다. 같이 호흡하고 같이 생각하는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같은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이 왼쪽 아래에 신발 한 켤레를 올려놨습니다. 제가 이 페이지를 만들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영업을 할 때 제 선배 한 분이 어느 날 부르셔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구두를 바꾸시느라고.
왜 구두를 바꿔 신어야 되는지 저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설명해 주기를 당신은 영업을 하러 매일같이 병원이라는 장소를 왔다 갔다 왕래를 하는데 당신 구두의 창은 소리를 너무 많이 내는 창이다. 그래서 구두의 창을 고무창으로 바꾸면 그 소리가 나지 않고 다른 사람들한테 방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게 뭐 크게 내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끼치지 않은 것인데 그렇게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느낀 거는 그런 작은 사소한 내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 결국 쌓이고 쌓여서 나의 마음이 되고 나의 그런 생각이 상대방에게 전달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남자, 여자. 뭐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수많은 사례들이 나올 겁니다. 남자, 여자가 왜 커뮤니케이션을 잘 못하는가.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를 많이 겪어보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나는 분명히 이런 의도로 말을 했는데 상대방은 그런 의도가 아니라 다른 의도로 받아들이는 경우. 또는 나는 이런 것을 가리켜서 얘기를 했는데 다른 상대방은 전혀 다른 것을 보고 있는 경우. 여러 가지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남자, 여자 간에는 서로의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똑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의 의견을 일치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결국에는 저는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상대방이 하는 말, 상대방이 하는 의미를 경청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미국 대통령 중에 빌 클린턴 대통령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클린턴이 대화를 할 때 그랬다고 합니다. 10분만 클린턴하고 대화를 하게 되면 그 상대방 듣는 사람이 온 우주가 클린턴하고 자기하고 둘만 있는 관계처럼 느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클린턴이 그만큼 상대방에게 집중하고 상대방에게 반응하고 상대방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는 그 정도의 화수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클린턴이 사실 재직 시절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많이 일으켰지만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사람은 그런 대화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사람이 대화를 하는데 저 사람이 정말 나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고 내가 하는 말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을 때 내 마음은 당연히 반응을 하게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과연 얼마나 상대방에게 경청하는가 뭐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영업에 아주 중요한 원동력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영업사원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저는 통찰력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을 줄여서 핵심의 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통찰력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복잡한 것 같은데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과 얘기를 할 때 꼭 영업이 아니더라도 우리 뭐 자녀들이나 아니면 우리 사회적으로 생활할 때 얘기할 때 딱 한마디로 줄여서 얘기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사실은 통찰력의 힘에서 나옵니다. 다시 돌아와서 예전에 제가 영업을 할 때 생각을 해보면 병원에 장비를 판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얘기는 병원에는 수많은 부서의 관계 부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장비를 사용하는 실무 부서도 있고요. 장비를 구매하는 구매 부서도 있고요. 그것을 유지보수하는 유지부서를 하는 부서도 있고요. 행정부서도 있고요. 실제로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뭐 병원의 뭐 오너라든가 아니면 원장님이라든가 여러분들의 관계자들이 이해관계자들이 장비의 구매 결정에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원하는 딱 한 문장은 다 다른 경우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매하시는 분들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내가 기존의 조건보다 좀 더 디스카운트를 받을 수 있는가.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기능들을 조금 더 잘 구성을 할 것인가. 여러 관계자들이 여러 다른 요구사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느 한 병원에서 모든 관계자들과 잘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한 분하고는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저를 만나주질 않는 겁니다. 지금처럼 뭐 핸드폰으로 문자로 약속을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옛날이기 때문에 직접 뵙는 수밖에 없는데 아무리 가서 기다려도 이분이 저를 만나주질 않는 겁니다. 뭐 좀 에피소드로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분 방 앞에 잡상인 출입 금지 이렇게 써놓은 걸 보면서 제가 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과연 나도 잡상인인가? 내가 수십억짜리 장비를 팔러 왔는데 나도 잡상인인가? 그리고 기다리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과연 이 방 안에 이분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 이분은 무엇을 원하길래 나를 만나주지도 않고 결정도 내리지 않으시는 걸까? 그런데 사실 이분이 방문을 열고 나오셔서 저 복도 끝까지 걸어갈 때까지만 저한테 시간이 있는 겁니다. 그 이상은 절대 만나주지도 않고 저를 방 안으로 들어와서 얘기도 하지 않는 겁니다. 정말 답답하고 지루한 시간들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꼭 이분을 만나서 진행을 시켜야지만이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이분이 절대 움직이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이분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분하고 정말 복도를 걸어가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분하고 자리에 앉아서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 한 문장이 필요했던 겁니다. 과연 그 한 문장은 무엇이었을까요? 엘리베이터 피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국에서도 많이 얘기하고 외국에서 특히 많이 얘기를 합니다. 엘리베이터를 1층에서 타고 엘리베이터가 내가 원하는 층에 도착할 때까지 나에게 시간이 있는 겁니다. 그동안 설명을 하는 겁니다. 아까 페이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분이 방문을 열고 나와서 복도 끝까지 걸어갈 때까지 저한테 시간이 있는 겁니다. 1분 안에 모든 것을 설명해야 됩니다. 어떻게? 그분이 원하는 것을 설명해야 되겠죠. 자, 그분이 원하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면 첫째, 그 병원이 처해 있는 환경, 그리고 그분의 전공, 그분의 관심사, 그분이 보고를 받았을 모든 내용들을 다 압축해서 딱 한 문장 또는 1분짜리 피치를 만들어서 그분한테 설명을 해야 됐습니다. 사실 저는 그분한테 어떤 설명을 드렸냐면 딱 한 가지였습니다. 원장님, 이 장비를 사시면 이 지역에서 가장 최초로 이런 첨단 장비를 사시게 됩니다. 이런 장비는 지금 현재 뭐 다른 경쟁병원 이름 있겠죠? 그 경쟁병원에도 없고 다른 대학병원에도 없습니다. 최초의 장비입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자수성가하신 대형 병원의 원장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가치관이나 본인의 생각이 가장 중요한 것이 나는 가장 의료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병원 환경 측면에서 최고를 추구한다는 게 이분의 철학이었습니다. 최고, 최초. 이게 이분의 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는 가격이 얼마나 싸냐, 이게 얼마나 경제적이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분한테는 이 장비를 들임으로 인해서 나의 위상과 우리의 의료 기술의 위상이 얼마나 올라가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실무진에서는 그런 말을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실무진 입장에서는 최초의 장비를 도입해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본인들한테 돌아올 약간의 비난 같은 것이 너무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그분들은 무난한 장비, 아주 무난하고 옆에도 사용하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적절한 장비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원장님은 그런 보고가 별로 탐탁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을 시키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의 엘리베이터 피치 하나는 정확하게 작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갑자기 호기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진료 맡을 때까지 기다려라.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그 방문을 열고 마침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방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장비의 최신성, 최신 의료 기술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장비의 판매는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통찰, 핵심력이 무엇이냐,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어떤 중요한 일에 있어서 내 상사를 설득시켜야 된다, 또는 아니면 나의 중요한 거래처에 누구를 설득시켜야 된다고 생각할 때 그것을 한 문장 또는 1분 안에 설명할 수 있는지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들 회사에서 내가 팀을 리딩하고 있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팀에 팀원이 들어와서 나에게 설명을 하는데 처음부터 구구절절히 설명을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관심도는 급격히 떨어질 겁니다. 첫 번째 첫 문장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뒷받침하면서 설명하는가가 모든 대화의 승부를 가르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엘리베이터 피치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핵심을 파악하는 거고요. 핵심을 파악했다고 하면 그게 그냥 줄줄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핵심을 잘 포장해서 말로써 준비를 또는 연습을 철저히 하고 기회가 왔을 때 여러분이 그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저는 예전에 그 다국적 기업에서 에이펙에서 아시아 태평양에서 인수합병을 담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인수합병을 담당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꼭 인수하고 싶었던 회사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회사를 인수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파이낸셜 데이터, 경쟁 상태, 전망, 여러분들 다 생각하시는 것처럼 회사 하나를 인수하기 위해서 정말 수십 페이지의 보고서를 만들어 갖고 갔습니다. 막상 우리 최고 경영진한테 발표를 하려고 하니까 저한테 돌아온 답이 뭐였냐면 그 수십 페이지의 보고서를 한 페이지로 줄여오라는 겁니다. 회사 하나를 사게 되는데 그 회사 하나를 사게 되는 이유를 우리가 사야만 되는 이유를 한 페이지로 요약해 오라는 겁니다. 사실 그 수십 페이지를 만드는 것보다 그 수십 페이지의 보고서를 한 페이지로 요약하는 것이 더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그 이후로는 데이터를 준비할 때마다 이것을 한 페이지로 요약했을 때 어떤 모습이 나올 것인가를 항상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 요즘 스타트업들이 벤처 회사들, 스타트업들이 외부 투자자들을 모으기 위해서 그 IR을 많이 하러 다닙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투자자들이 앉아 있는 상태에서 우리 회사가 얼마나 성장할 가능성이 있고 우리 회사가 얼마나 투자할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20페이지, 30페이지 데이터를 가져간다면 아마 투자자들은 그렇게 흥미롭지 않을 겁니다. 저라면 한 페이지 PT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나머지는 자료로 나눠드릴 겁니다. 그렇다면 그 한 페이지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그 데이터들도 다 읽어볼 것입니다. 그 한 페이지에 관심 없는 분들은 아무리 어떠한 좋은 데이터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의 진행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항상 한 페이지의 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한 페이지가 되면 여러분들이 엘리베이터를 타더라도 충분히 엘리베이터가 도달하기 전에 설명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런 한 페이지는 어떻게 만들어질까? 아까 제가 초창기에 통찰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통찰 말이 좋아서 통찰이지 인사이트 통찰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어떻게 만들어지냐? 사실 저는 관심과 공부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하나 더 설명을 드리면 어떻게 하면 내가 그 통찰력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셀프 러닝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써왔고 분명히 효과가 입증된 것이고 저는 저희 직원들이나 제가 아는 분들한테도 꼭꼭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공부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 다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특히 마케팅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마케팅 원론. 여러분들 제가 이 구글에서 캡처한 건데요. 마케팅 원론 책, 한국어 책도 많고 외국의 책도 많습니다. 한국의 책들 중에서는 외국의 사례들을 가져와서 쓴 책들도 많고요. 저도 마케팅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런 마케팅 원론 책을 많이 봤고 또 지금 현재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케팅 원론의 함정이 뭔지 아십니까? 많은 이론들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케팅 원론 책에 있는 함정은 뭐냐면 다 옛날 사례들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사보시는 마케팅 원론책은 이미 3년 전에, 5년 전에, 10년 전에 출간된 책입니다. 그 당시에 자기들이 알고 있는 사례들을 설명해서 이 책에 실어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사례가 오늘까지 유효할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미 사라진 회사들도 많고요. 또는 그거보다 훨씬 더 다른 방법으로 성공한 회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책에 나오는 사례는 이미 죽은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죽은 사례는 어떨 때 좋냐? 예전에 과거를 되돌아보고 미래를 예측하는 데는 좋은 방법일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사례를 보고 공부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죽은 사례 말고 살아있는 사례는 어딨냐? 살아있는 사례는 시장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케팅 하시는 분들이나 영업하시는 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마케팅이나 영업을 공부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드리는 조언 중에 하나는 세상 공부를 하시라는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 주말에 백화점을 가시거나 마트를 가시면 수많은 프로모션들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1+1도 있고요. 2+1도 있고요. 뭐 아니면 번들로 묶어놓은 패키지도 있고요. 아니면 쉘프에 따라서 여러 가지 프로모션들이 있습니다. 그 프로모션을 어떻게 보시나요? 프로모션을 보실 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저 프로모션을 기획한 마케터라면 무슨 생각으로 저걸 만들었을까? 소비자 입장에서 내가 저 프로모션을 봤을 때 저 프로모션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교차를 해보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 정말 괜찮은 아이디어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고, 아, 이런 기획은 누가 했는지 참 답답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쌓이면 여러분들한테 그게 세상을 보는 눈이 생기는 겁니다. 실제로 책을 보고 공부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 공부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저는 유용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마케팅 프로모션이 이해가 가지 않을 때는 아까 보여드린 마케팅 원론으로 가서 어떠한 법칙들을 이용해서 그렇게 프로모션을 하는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저한테 이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어야 되는 사태.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어야 되는 방법을 인터넷에 찾아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냉장고 문을 연다, 코끼리를 넣는다, 냉장고 문을 닫는다. 세상이 그렇게 쉽게 해결되면 너무나 행복하겠죠. 근데 사실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차라리 저라면 냉장고를 연다, 코끼리를 넣는다, 냉장고를 닫는다가 아니고 코끼리가 들어갈 수 있는 냉동고, 어마어마한 냉동고를 만들겠다라는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또한 세상이 그렇게 움직이질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쉽게 그런 냉동고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저는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저한테 코끼리는 저런 의료 장비였습니다. 저게 그림으로 보시면 작아 보이지만 무게로 보면 수십 톤이 나가는 엄청난 무게의 장비였습니다. 그런데 왜 저 의료 장비가 뜬금없이 코끼리가 되었냐? 고객분이 저한테 이런 냉장고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냉장고 어떤 냉장고냐? 이런 형태의 병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주어진 미션은 저 코끼리를 이 냉장고 안에 집어넣어야 되는 겁니다. 자, 보통은 이런 장비를 할 때 미리 설계를 해서 앞 벽면을 뚫는다든가 아니면 통로를 확보한다든가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저렇게 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런데 이 병원 같은 경우에는 신축 병원이 아니라 기존 병원이었고 그리고 가용할 수 있는 장소가 이 앞면이 아니라 뒷면이 있는 건물 1층이었습니다. 어떻게 넣어야 될까요? 코끼리를 냉장고 넣어야 되죠. 쉽습니다. 들어가 있는 걸 보면 나중에 환자분들이나 병원 관계자분들이 보면 코끼리가 냉장고에 들어와 있으니까 당연히 들어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저 냉장고에 넣는 작업이 엄청나게 어려운 작업입니다.
오랫동안 영업을 해서 내가 이제 마지막 장비를 팔 때가 계약을 할 때가 됐는데 장비를 넣을 방법이 없다. 이 참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영업하는 입장에서는 모든 지혜를 동원해서 그 방법을 찾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생각한 거는 자, 헬리콥터에 실어서 이걸 집어넣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꽤 오래 지난 일이지만 지금 현재도 아무리 대형 헬리콥터도 이 무게의 장비를 들어 올려서 여기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습니다. 더군다나 시내에 그런 대형 헬리콥터가 뜬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고요. 포기. 두 번째, 아파트 짓거나 고층 건물을 질 때 많이 보시죠. 여기 크레인을 세우는 겁니다. 크레인을 세워서 집어넣는 겁니다. 그런데 뭐 아무리 장비가 중요하고 장비가 고가이긴 하지만 장비 하나를 집어넣기 위해서 저 크레인을 쌓는다는 것은 실제로 비용 면에서는 너무나 불합리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엄청나게 큰 크레인이 있더라. 꼭 이렇게 아파트 질 때처럼 쓰는 크레인이 아니라 사실 지금은 저런 크레인, 여러분들 인터넷에 치시면 크레인, 대형 크레인 치시면 저런 그림들이 막 나옵니다. 근데 이 인터넷이 없던 시대에는 이런 방법들을 알려고 하면 수소문해서 물어 다니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한국에 몇 대 없는 저 크레인을 찾게 됐고 그 크레인이 이 도로 앞에서 저 장비를 들어서 안으로 집어넣는, 지붕을 넘겨서 집어넣는 그런 과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창의적이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들 주변에서 안 된다고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포기하는 게 맞는 걸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한번 포기하게 되면 다음 또 케이스를 만났을 때 또 포기하게 되고 저는 반드시 그 방법을 찾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창의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신 분은 뜻밖에도 화물차 기사분이었어요. 우리 장비를 자주 싣고 다니는 화물차 기사분이 저한테 혹시 그렇게 해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업체들을 다 수소문해서 찾아서 그 방법을 찾게 된 거죠. 그래서 창의적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르는 방법들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남이 모르는 걸 내가 알면 그거는 분명히 창의적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그런 문제에 부닥쳤을 때 그 방법을 찾는 방법을 스스로 이해하고 습득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한번 저렇게 성공하고 나니까 그게 나중에 저의 경쟁력이 돼서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조건에서도 장비를 설치할 수 있다는 자신감, 남들도 포기하고 간데도 저 스스로 장비를 팔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네 번째로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영업은 사람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익히고 알아야지만이 그 효율이 올라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영업에서 전략이 무진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세상에서 제일 부지런한 영업자. 예전 같으면 박수를 받았을 세상에서 제일 부지런한 영업자입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이제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과연 그렇게 부지런한 영업자가 영업을 잘 할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영업은 성과로 판정이 됩니다. 성과를 잘 내면 좋은 영업자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비용이라는 면이 있습니다. 요즘 예전처럼 발로 하는 영업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줄 아십니까? 발로 하는 영업을 하게 되면 성과는 상대적으로 적고 비용은 상대적으로 많은 사태가 발생합니다. 왜냐? 요즘같이 차가 막히는데, 요즘같이 고유가 시대에, 요즘같이 교통비가 많이 드는 시기대에 많이 다니려면 엄청난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엄청난 비용이 발생하게 되면 시간적 효율도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성과는 나오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아마 여러분들 선배님들 중에서 야 구두 뒷창이 다 닳도록 뛰어다니면서 영업을 해라. 죽도록 뛰어다니면서 영업을 해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최선을 다해서 뛰어다니면서 영업을 해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딱 한마디 해주시면 됩니다. 꼰대스럽다. 실제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요즘은 영업을 어떻게 하냐. 나의 능력과 컴퓨터의 능력을 결합시켜서 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이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스마트폰 하나만 하면 그 안에 들어있는 정보와 어플리케이션을 통하면 여러분들의 효율을 2배, 3배, 4배, 5배를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발로 뛰는 영업을 하시려고 합니까? 물론 고객을 만나는 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고객을 만날 때 얼마나 전략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통찰력과 창의력을 가지고 만나느냐가 중요하지 고객을 만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요즘 고객들 다 바쁩니다. 여러분들 가셔서 고객들하고 여유롭게 커피 한잔 마시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실 여유가 되십니까? 저는 그런 고객 없다고 봅니다.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지금은 다 바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하고 뚜렷한 목적 없이 앉아서 얘기를 한다. 근데 상대방이 주는 정보가 이미 내가 알고 있는 정보다. 그런 영업사원들은 환영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복잡한 그림 같죠? 지금 현재 영업하시는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툴들입니다. 데이터 분석하는 툴들,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케팅 하는데도 예전처럼 그냥 이메일 보내서 마케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타겟화된 마케팅을 할 수 있는 툴들이 어마어마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마케팅 그 자체도 오토메이션 될 수 있습니다. 예전처럼 이메일을 뿌리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타겟팅된 이메일을 뿌릴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메일을 뿌려서 고객들이 반응을 해오면 심지어 요즘은 기계가 자동으로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고객한테 전화를 걸 때 언제 걸까요? 예전에는 감이 좋았습니다. 이분이 9시에 출근하고 9시 30분까지 미팅을 하고 잠깐 브레이크를 가지고 일을 다시 시작하고 그러면 내가 9시 30분 정도에 전화를 거는 것이 맞겠다. 이런 게 현명한 영업사원들이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기계가 이 고객은 몇 시에 전화를 걸어야지 잘 통할 수 있다는 걸 다 알려주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직도 여러분들 감에 의존하실 겁니까? 저는 그런 영업사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효율이 나지 않는 고비용 영업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커스터머 인사이트를 얻는데도 저런 여러 가지 툴들을 통해서 커스터머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통찰력을 내가 가진 통찰력을 기계가 주는 통찰력과 섞어서 사용한다면 효과는 엄청나게 커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런 많은 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전처럼 영업을 하시겠다고 생각하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그런 영업사원들은 점점 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동물의 왕국 좋아하십니까? 저는 동물의 왕국 좋아합니다. 자주 봅니다. 아직도 그런 옛날 프로그램을 하냐고요? 예, 합니다. 그런데 동물의 왕국에 나오는 맹수들은 맹수이면 맹수일수록 게으릅니다. 뭐 영업이 게을러서 잘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이런 맹수들은 전략적입니다. 머릿속에 목표가 뚜렷하고 그 목표가 합당한 목표인지 그 목표를 어떻게 취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이런 맹수들입니다. 자, 맹수들이 죽는 이유를 아십니까? 맹수들은 먹이사슬에서 가장 상위에 있는데 맹수들이 늙어 죽는 거 말고 가장 많이 죽는 게 맹수들이 굶어 죽습니다. 맹수들이. 왜 맹수들이 굶어 죽냐? 더 이상 자기는 잡아먹힐 게 없기 때문에 게을러서 굶어 죽습니다. 그렇지만 맹수들의 전략은 아주 단순합니다. 맹수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런 타겟이 하나 나타났을 때 뛰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맹수들은 항상 작은 먹잇감이든 큰 먹잇감이든 목표가 정해지면 전력 질주합니다. 그렇지만 목표가 정해지지 않을 때 전략이 서지 않을 때는 맹수들은 뛰어다니지 않습니다. 항상 저렇게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략이 있는 맹수 사냥꾼이 되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제가 통찰력, 창의력,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인력에 대해서 꼭 말씀을 드려야 될 때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업이라고 했을 때 이 인맥을 빼놓고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인맥 중요합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인맥이 너무 과장된 면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로 모아진 것이 인맥입니다. 그래서 인맥은 중요합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인맥을 가지고 계시나요? 여러분들 핸드폰에 아마 웬만하신 분들은 전화번호가 한 몇백 개 저장돼 있었을 겁니다. 사실은 인맥이 엄청나게 넓어졌습니다. 옛날에 비하면. 옛날에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에 전화번호부에 저장돼 있던 또는 여러분들이 손으로 써서 가지고 다니던 전화번호부에는 그렇게 많은 전화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화번호의 숫자가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전화번호만 있습니까? 이메일도 있죠. 그리고 SNS도 있죠. SNS에 여러분들 친구가 몇 분이십니까? 페이스북을 가끔씩 열어보면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죠. 제가 5,000명의 한도가 차서 더 이상 친구를 못 받는다고. 그게 자랑인 건지 아닌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우리는 지금 현재 현실에서나 사이버 세계에서나 어마어마한 인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을 우리는 인맥 중독 사회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 인맥 중독 사회냐?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궁금증이 생기면 항상 내가 아는 사람은 누구 있지? 특히 우리나라 사회 이게 너무 심해서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보면 끈끈한 관계가 될 수 있지만 서로가 서로를 상당히 피곤하게 만드는 그런 인맥 중독 사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맥에 대한 정의 자체도 저는 좀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내가 한번 만나서 명함을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의 인맥인가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합니다. 인터넷에서 뭐 SNS를 통해서 많은 친구들을 모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이런 엄청나게 많은 사교 모임에도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계실 겁니다. 저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거기 가서 우리가 한번 만나서 인사하고 저 누구입니다. 반갑습니다. 뭐 다음에 한번 뵙죠. 이런 것이 과연 우리한테 인맥이 될 수 있을까요? 혹시나 그거는 나 혼자만의 착각은 아닐까요? 그런데 그게 나 혼자만의 착각이 아니라 서로 착각을 하고 있다면 이런 현상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서로 어떤 지식을 나누기 위해서 정보를 나누기 위해서 같이 모여서 어떤 활동을 한다. 저는 뭐 좋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리 인터넷상에서 정보가 잘 발달돼 있지만 여전히 사람 또는 경험자로부터 받는 살아있는 경험보다는 못하기 때문에 뭐 충분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그 목적이 인맥을 쌓기 위한 목적이라면 저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인맥의 신뢰 곡선이라는 걸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잘 보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응용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책에서 배운 건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책을 보고 그중에서 내가 꼭 필요한 것들을 취해서 내가 스스로 그것을 이용해 보다 보면 충분히 가치가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맥 신뢰 곡선을 5단계로 나눠서 보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이런 단계입니다. 내가 그 사람한테 연락을 했다. 뭐 연락처를 아니까 연락을 했겠죠. 뭐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 단계부터 인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건데요. 인맥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연락을 했다. 소위 말해서 차갑다, 쌀쌀맞다. 한번 뵙고 싶은데요. 약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왜요? 라고 물어본다. 이런 관계 많으시죠? 생각보다 많습니다. 두 번째는 이 단계보다는 조금 나아진 단계입니다. 연락을 드렸어요. 뭐 이런저런 제안이 있어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뭐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잠깐 통화를 했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뭐느냐? 네, 감사합니다. 연락 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그죠? 어떨까요? 아직 이분은 요청을 받으시는 분은 전혀 무엇을 할 의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냥 당신이 나한테 연락이 왔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서로 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대답을 해야 되겠다. 그 정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1단계보다는 엄청나게 진보된 단계입니다. 한번 찾아뵙고 싶습니다. 예, 오시죠. 예, 오시죠.
만납니다. 커피 한잔 하고 얘기하고 그런 관계가 됩니다. 그런데 무슨 제안을 했다 했을 때 이분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여전히 움직일 준비는 안 돼 있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통상적으로 한 3단계 정도 되면 엄청나게 가까운 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과연 진짜 가까운 사이일까요? 자, 그러면 네 번째 단계. 자, 제가 어떤 조언을 구하거나 어떤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면 일단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기꺼이 거기에 대해서 의견도 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협력을 해주시는 분입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엄청나게 가까운 인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그 다음 단계는 정말 친밀한 관계입니다. 서로 부탁을 자유롭게 하실 수 있고, 부탁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을 소개해 줄 수 있는. 자,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내가 뭔 얘기를 했어요. 내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분을 진정으로 소개해 줄 수 있다. 그러면 정말 관계가 가까운 겁니다. 자, 1, 2, 3, 4, 5단계 중에서 나의 인맥은 어디에 있냐? 자, 그 고객의 마음을 사라라는 그 일본의 골드만삭스 사장, 이분이 그 필드의 영업사원부터 시작을 해서 골드만삭스의 사장이 되신 분이에요. 일본 사람인데 그분이 이렇게 이런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와서 사장님, 이번에는 이 큰 딜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단계에 왔습니다. 물어보면 그 딜이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기 전에 이분이 그 직원한테 물어본 거는 당신이 고객하고 관계가 어느 정도냐? 물어보면 대부분이 이 정도 관계에서 딜이 됐다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딜이 금방 완료되지 않는 경우라고 합니다. 최소한 어떤 계약이나 어떤 큰 딜이 완료되려고 하면 고객하고 관계가 4단계 또는 5단계 정도는 와 있어야지 완료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그럴 거라고 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직원들한테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 교수님이랑 또는 그 고객님이랑 어느 정도의 관계가 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대부분 3단계 아니면 3에서 4에서 걸쳐져 있는 그런 단계, 그러면 저는 마음속으로 좀 더 기다리고자 합니다. 왜? 아직까지 무르익지 않았고 그 고객이 나를 직접적으로 도와주려고 하는 관계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업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의 미래를 여시기를 바랍니다. 셀피노믹스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컨텐츠, 좋은 방법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에 상대방에게 전달해야지 그 가치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 가치가 살아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업이고 그 영업을 할 대상도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미래는 영업을 통해서 그 사람을 만들어 간다면 여러분들의 미래가 밝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을 통해서 영업은 어떤 것이고 왜 우리가 영업을 해야 되고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업을 잘 할 수 있는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업에 정답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분명히 상대방도 이롭게 하고 나도 이롭게 하는 영업 방법이 있다면 그 중간에 무엇을 가져야만이 그 영업이 잘 될 수 있는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미래가 밝고 성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에 아울러 영업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영업을 말하는 한 사람으로서 영광으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대한 생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과 전략적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펠로폰네소스, 그리스인들끼리 싸운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있는 지역을 펠로폰네소스 반도라 그러고요. 아테네를 중심으로 있는 지역을 아티카 반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파르타 전사들이 아주 싸움을 잘하는 것 같지만 하나의 기본 조건이 뭐냐면 남과 똑같이 싸우는 겁니다. 먼저 앞서 나거나 뒤처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페리클레스는 말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어떻게 하면 아테네가 발전할 수 있을 고민을 살아요. 제일 문제인 게 뭐냐면은 448년에 페르시아와 강화를 성립합니다. 495년생이고 아키다모스 2세가 494년생. 그러니까 나이 한 살 차이라서 아주 참 잘 친했어요. 아테네에 비해서 스파르타는 이런 점에서 정치적 안정을 이루었고 또 전략적 사유, 전략적 융통성을 발휘했고 훌륭한 장수를 많이 배출하는. 물론 스파르타 자체가 군국주의 군인 중심의 병영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많이 나왔겠지만 이런 요소를 결합함으로써 스파르타 승리하지 않았나.